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처리 및 분석 제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강에서는 이미지 처리와 이런 분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강부터는 조금씩 이미지 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일부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이미지 처리를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선형대수나 이런 행렬에 관한 각종 연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는 미리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이미지 처리에 들어가는 이론과 간단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것입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우리가 행렬로 인식을 한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인식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이미지들이죠. 자연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대상들은 각자 빛을 흡광을 하거나 발광을 하거나 산란을 하거나 반사를 하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전자기파를 우리 시각의 감각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미지들은 이런 아날로그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죠. 그리고 디지털 형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렬의 형태로 인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열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일단 원본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런 아날로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바둑판 모양의 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판 모양의 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는 칸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행에 몇 개인가의 행이 있을 것이고요. 몇 개인가의 열이 있을 것입니다. 합쳐서 행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채에 들어가는 일부 아날로그들의 이미지들이 일부 이 채에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뾰족한 것들은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고 있죠. 맞죠? 그리고 여기 사각형 안에는 대부분이 지금 채워져 있고 이 사각형 안에는 반 정도가 채워져 있고 이 사각형 안에는 한 70% 정도가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안에서 원래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지만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이 픽셀이 모두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픽셀에 행렬에 어떤 값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행렬의 값을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에서는 0부터 255까지의 그런 회색조의 색깔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트루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드 채널, 그 다음에 그린 채널, 그 다음에 블루 채널을 각각에 대해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우리가 각각 정수의 형태로 배정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정한 결과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만한 이미지입니다. 어떤 게임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냐면 마인크래프트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는 종이를 제거하고 나면 보시다시피 원래의 이렇게 부드러웠던 연속적인 공간에서 있었던 아날로그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장자리가 톱니바퀴처럼 바뀌어져 있는 이런 디지털 이미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의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바꿀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는 종이를 그렇습니다. 더 작은 칸을 가지고 있는 모는 종이를 쓰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늘리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각각의 모는 종이의 칸에 과연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미지에 있는 신호들을 다 합쳐서 이 모는 종이에 있는 칸에다 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은 우리가 이런 식의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C, 그 다음에 RAW, CAI라는 것은 어떤 아날로그 이미지, 원본 아날로그 이미지를 말하고 이것은 다 연속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ISRC라는 것은 이건 샘플드 이미지, 즉 우리가 디지털화시킨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과 C라는 것은 R번째 행과 C번째 열이라는 뜻이겠죠. RAW와 컬럼이 되겠습니다. 여기 S는 샘플이라는 이미지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어떤 요 R과 C라는 행이 주어져 있을 때 그 R과 C라는 행의 실제 공간에서의 범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적분 구간으로 따지면 정적분의 구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정적분의 구간에 들어가는 모든 시그널들의 합을 다 구하고 나서 그
픽셀의 넓이만큼으로 나눠주게 되는 값이 바로 우리가 얻는 디지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날로그 이미지가 디지털 이미지로 넘어갈 때 있어서는 결국 이렇게 불연속적인 공간에 이 연속적인 이미지를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톱니바퀴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샘플링으로 얻어진 이미지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높은 해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채워진 이미지 중에서 이 원래 이미지가 요만큼을 지금 채우고 있으니까 결국은 요만큼에 의해서 희석이 됐으니까 약간 분홍색에 가까운 놈이 될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만큼밖에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희석이 많이 됐으니까 훨씬 더 옅은 분홍색이 되고 여기는 더 옅은 분홍색이 되고 여기도 옅은 분홍색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여기는 노란색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라데이션이 있지만 결국은 이 그라데이션에 상관없이 이 값들을 우리가 다 인테그레이션, 즉 합을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단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운더리에 걸려있는 애들도 다 스퀘어로 바뀌고 그때의 값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됐는지를 합쳐서 평균 값을 구해서 이런 식의 톱니바퀴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픽셀의 값들은 모두 단색화 처리돼서 이렇게 일종의 디스크라이크, 즉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불연속적인 이미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샘플링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퀀타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량화가 되겠죠. 정량화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이미지의 형식을 우리가 실수 형태가 아닌 정수 형태로 코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키가 만약에 175.6cm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키를 175.6cm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불연속 공간에서는 175cm 아니면 176cm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간격을 굉장히 띄엄띄엄 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간격을 띄엄띄엄하게 해도 충분히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칩시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A에서 B까지 쭉 횡단하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는 하얀색 부분은 255에 대응하고요. 검은색 부분으로 갈수록 0에 가까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어두우니까 갑자기 푹 꺼지겠죠. 1로 쭉 가다가 푹 꺼졌다가 다시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푹 튀어나오는 형태가 될 테니까 자르고 나면은 요 A하고 B 선을 따라가는 픽셀들의 값을 쭉 그래프로 나열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잘자잘한 것은 얘들 사이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값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퀀타이제이션, 즉 정량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54점 얼마다. 그러면 255에 가까우면 255, 254에 가까우면 254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Y축에서 이렇게 값들이 띄엄띄엄 하나 1의 간격으로 띄엄띄엄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배치가 바로 퀀타이제이션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이 함수 공간에서는 연속 공간이지만 이미지 공간에서는 디스크리트 공간, 즉 불연속 이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픽셀, 두 번째 픽셀, 세 번째 픽셀, 네 번째 픽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자글자글한 함수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러한 형태의 어떤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의 이런 이산화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과정을 거치면 보시다시피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커브드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다 날아갔고요. 맞죠? 그 다음에 각각의 픽셀들은 그 값의 픽셀들의 평균 값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고 다 단색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이 진행됐고 프로세싱 중에서도 퀀타이제이션이 진행된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의 효과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는 384행, 288 칼럼을 가지고 있는, 즉 열을 가지고 있는 행열 형태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 원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는 행의 개수를 반으로, 열의 개수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즉, 저 해상도를 굉장히 낮춘 거죠. 해상도를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모두 2분의 1씩 낮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깨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두 칸을 한 칸처럼 인식하는 뜻이 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두 칸 해갖고 총 4칸을 한 칸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 해상도는 4분의 1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 4칸이 표시하고 있던 점포가 한 칸으로 뭉개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가 열화될 것입니다. 얘를 다시 반으로 줄이면 더 열화가 될 것이고 얘를 다시 반으로 줄이면 더 열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픽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미지의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의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들은 이렇게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점점 고해상도로 이렇게 복원해주는 작업을 제공해주는 엔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이런 스케일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리스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고해상도에서 저해상도로 갈 때 이미지가 열화되는 원리를 여러분께서 이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프린시플의 사례로 이해하시는 것만도 충분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퀀타이제이션과 샘플링이 아니고 애초에 이 그레이스케일을 나누는 단계가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256단계, 즉 0부터 255까지, 즉 256단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바이너리 이미지처럼 0과 255, 즉 블랙 앤 화이트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0과 255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한 61 정도의 단계로 나눈다. 0, 61, 122, 그 다음에 183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16단계로 나눈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맨 왼쪽에 맨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lack and white, 그래서 바이너리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레벨 이미지가 되겠고, 이거는 16레벨 이미지가 되겠고, 이거는 256레벨,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과 열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의 이런 컨트라스트, 즉 각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또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그레이스케일 레벨에서의 단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왜 공부를 하는 것인가 하는 걸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찍으신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이미지를 고해상도를 기본으로 서포트하는 디바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최대한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서포트하지 못하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바틀렉은 이미지 해상도를 더 적게 서포트하는 디바이스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고해상도로 얻었던 어떤 시그널들을 저해상도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처리할 것이냐. 정보들이 여러분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이미지의 해상도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원리적으로 물론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계산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가로 2배, 세로 2배가 되면 계산 시간은 4배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3개 단계를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그것이 다 계산 가중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계산량으로도 최대한의 정보량을 뽑아낼 수 있는 이미지 처리 방식이 항상 중요해지겠죠. 지금처럼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은 시절에도 여전히 이렇게 초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행렬의 계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오늘 이번 2강에서 배우게 될 이미지 처리에서 필요한 이런 행렬 계산들은 굉장히 간단한 축에 속하지만 우리가 3강 혹은 4강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은 본격적으로 선형대수를 이용하는 경우 혹은 프리헤드 트랜스폼이나 역공간에서의 각종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서 이미지의 원본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 자체가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의 퀀타이제이션과 샘플링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강에서는 여러분께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익히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즉 점 기준으로 이미지를 연산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점 기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픽셀을 하나씩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어떤 행렬로 봤을 때 그 행렬에 특정한 픽셀에 있는 값을 다른 어떤 값으로 바꿔주는 연산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엑스레이 토모그래피 같은 것들로 찍은 실체 일부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성의 유방암 검사를 할 때 찍게 되는 사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부에 어떤 암 조직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엑스레이 원본 이미지를 찍으면 이렇게 바깥이 블랙으로 나오고 안쪽에 일부 조직들이 엑스레이를 흡광을 한 경우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물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 사진만 보고도 대략적인 병변의 범위와 위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이렇게 인버전, 즉 블랙 앤 화이트를 서로 자리바꿈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뚜렷하게 그 위치를 혹은 그 범위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바로 이런 블랙 앤 화이트 인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인버전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색은 255고 까만색은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픽셀에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255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블랙 앤 화이트 인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 부분은 화이트가 되고 화이트 부분은 블랙이 되는 것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단순하게 255를 최대값으로 놓고 앞에다가 아무런 곱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빼주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버전 할 수도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이 값을 꼭 255로 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8, 196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1이 아니어도 됩니다. 0.9가 될 수도 있고요. 1.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에 맞춰서 특정한 어떤 이런 이미징 디바이스의 특징에 맞춰서 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버전을 하더라도 인버전 자체를 정의하는 이런 A하고 B 같은 파라미터들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강의 시리즈 후반부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블랙 앤 화이트 인버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병변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사례를 여러분 한번 보셨고요. 자, 이렇게 인버전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펑션,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픽셀을 다른 픽셀의 값들로 바꿔주는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들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파워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는 원본 이미지가 되겠고요. G는 변환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n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변환된 이미지에서의 픽셀 값이 되겠고요. i번째 픽셀 값에 어떤 감마생을 해서 이렇게 n번째 어떤 픽셀로 바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감마라는 것은 0부터 어떤 무한대까지 바꿀 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처리를 안 배우셨더라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익숙하시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우리 다루는 분들은 아마 익숙했을 만한 표현 중에 감마 값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들으셨던 감마 값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함수의 포인트 와이즈 변환에 필요한 감마 값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감마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몇 함수, 즉 파워 펑션의 지수 역할을 하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양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마 값은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파워 펑션의 특징이 뭐냐면 감마 값이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거의 수평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감마 값이 굉장히 커질 경우에는 이번에는 거의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갑니다. 감마 값이 1인 경우는 그냥 원래 이미지를 변환된 이미지처럼 쓰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원래의 일직선이 나오겠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마가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즉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픽셀에 아주 희멀건, 아주 까만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하얘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까매지고 나면은 그 하얘지는 정도가 금방 세츄레이션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까만색이라면 굉장히 대부분 다 하얀색으로 바뀌니까 완전히 대부분 이제 너무 콘트라스트 조절에 실패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맞죠? 조금만 감마 값을
조금만 픽셀 값이 높아져도 금방 다 하얀색이 되어버릴 테니까. 반대로 감마 값이 굉장히 1보다 커지는 경우, 뭐 100이 됐든지 20이 됐든지 하는 이렇게 큰 경우는 픽셀 값이 아무리 하얀색 쪽으로 많이 가도 대부분 까만색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값을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하얀색으로 바뀌죠. 맞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너무 어둡겠죠. 그 중에서 굉장히 하얀색에 가까운 애들만 원래 하얀색의 이런 시그널을 이런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마 값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감마 값이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이미지가 너무 어두워서 너무 어두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만 더 하얀색에 가까워지면 금방 신호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이건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렇게 감마 값이 1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1보다 너무 작거나 1보다 너무 크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포인트 와이즈 이미지 변환 방식은 신호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경우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항공 사진입니다. 자, 맨 왼쪽 위에 있는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봅시다.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미 노출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죠? 그렇죠? 너무 하얀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하얀색이 됐다고 해도 얘네들이 너무 막 over represented 혹은 over estimate 돼 있으니까 걔네들을 좀 값을 죽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마를 1보다 크게 가면 좋겠죠. 그래서 감마가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에 포인트 와이즈 인버전 한 겁니다. 컨버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완전 이렇게 거의 하얀색이었던 이미지들이 조금씩 원래의 색깔과 원래의 신호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있죠. 5는 너무 어두워졌고 3은 여전히 약간 하얘니까 4 정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감마는 반드시 정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3.1이 돼도 되고 3.08이 돼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마 값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위를 잘 설정하셔서 이미지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마 값이 너무 1보다 커지거나 1보다 너무 작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미지의 품질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 우리가 이렇게 컨버전하는 함수를 꼭 이렇게 파워 펑션만 써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함수라도 적절한 함수가 있다 그렇다면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미지 처리의 자유도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픽셀의 값이 0부터 255까지 바뀐다고 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좀 중앙에는 쭉 선형으로 바뀌다가 다시 끝부분에 가서는 다시 살짝 바뀌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이미지 픽셀 값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을 경우에는 오버하지 말고 그냥 살짝만 터치하고 중앙에 있는 애들이 충분히 잘 나타내줄 수 있도록 처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어디에서 이것을 꺾을 것인지도 다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는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 지점 그리고 한 60% 지점에서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에서 너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스케일들을 충분히 어떤 이런 이미지의 피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이렇게 픽셀별로 이 값을 어떤 특정한 함수에 넣어서 바꾸는 작동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된 관점에서 이러한 포인트 와이즈 픽셀 처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그렇다면 이러한 감마 값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혹은 꺾인다면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꺾인다면 그럼 얼마나 많이 꺾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임의로 정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확실성도 커지겠죠. 물론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런 이미지의 어떤 컨트라스트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포토샵 같은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는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자체의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픽셀의 값의 분포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분포 함수를
이제 픽셀 값인 0부터 255까지 쭉 누적시켜서 보게 된 누적 분포 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다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굉장히 어둡게 된 영역은 대부분 보시다시피 0부터 한 굉장히 작은 영역까지 모든 픽셀 값들이 진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아졌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하얀색 부분에 많이 모여 있죠. 이것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지만 중간에 회색 정도니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회색을 중심으로 돼 있고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가장 자연스럽게 찍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즉,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례에서부터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냐면 결국 대조, 즉 컨트라스트의 관점에서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들은 보시다시피 이런 픽셀값 분포가 가장 브로드한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브로드한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초반에 몇 가지 튀는 정도의 이런 픽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브로드하기 때문에 픽셀 값이 높아져도 계속 그것을 누적하는 누적 분포 함수는 거의 어느 정도 리니어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와이드, 브로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런 지금 대시 형태로 나와 있는 누적 분포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리니어에 가깝죠,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다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반에 다 다크가 다 모여 있죠. 그래서 픽셀 값이 여기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누적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회색에 몰려 있으니까 회색에서 대부분 아주 좁은 회색 영역에서 좁은 회색 영역까지 대부분의 픽셀이 누적이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하얀색에서 누적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도 아니고 이러한 형태도 아니고 이러한 형태도 아니고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최대한 리니어리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누적 분포 함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 분포 함수로 변환할 수 있는 관계식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런 누적 분포 함수를 이렇게 와이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모여 있는 애들도 하얀색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모여 있는 애들도 회색 정도로 만들고 너무 회색 조 있는 애들도 충분히 브로드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브로드한 누적 분포 함수를 갖는 경우에 굉장히 색조 혹은 컨트라스트가 잘 조절된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수학적, 아주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 관계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넓은 픽셀 값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리니어한 누적 분포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x축에다가 픽셀 값을 넣고요. y축에다가 누적된 픽셀 개수 혹은 전체 픽셀 개수 중에 누적된 픽셀 개수의 비율.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죠. 이제 얘네들을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는 얘네들의 전체 픽셀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x 100짜리 행렬 형태의 2디멘저널 이미지 같은 경우는 n 값이 많이 되겠죠. 100 곱하기 100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CDF라고 표시된 이 빨간 선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란 리니어 누적 픽셀 분포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 까만색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미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누적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런 누적 분포 함수에 어떤 i라는 픽셀 값이 있을 경우에 그 픽셀 값은 지금 이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덜 에스티메이트 되고 있으니까 이 픽셀 값을 좀 이쪽으로 당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픽셀 값은 너무 지금 i 쪽, 맥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좀 줄이는 대신에 얘에 대해서는 확률을 조금 더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i번째 픽셀 값을 아이디어란 누적 픽셀 분포 함수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값이 좀 작아지겠고요. 반대로 여기에 만약에 픽셀 값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에 픽셀 값이 있었으면 이번엔 너무 overestimate 됐으니까 이 경우에도 이번에는 이쪽으로 표시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픽셀 값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디어란 리니어 누적 분포 함수와 실제 누적 분포 함수가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교차하는 중심점보다 작은 픽셀 값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더 작은 픽셀 값으로 더 큰 픽셀 값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더 큰 픽셀 값으로.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는 다 완전히 하얀색, 여기는 완전히 까만색. 실제로는 그레이스케일이 아주 좁은 영역에 모여 있지만 이거를 이쪽으로 확 당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확 당겨서 여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고르게 그라디언트가 생기게끔 그런 누적 분포, 픽셀 값 분포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란 리니어 선형 분포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값의 맥시멈, 예를 들어서 25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m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픽셀 전체 개수가 되겠고, 이것은 주어진 픽셀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픽셀의 값을 어떤 id라는 픽셀의 값으로 바꾸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 이것은 간단한 비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딱 여러분이 보셔도 너무 그레이한 스케일에서만 몰려있죠. 보시다시피 애매한 그레이 스케일까지만 픽셀 값이 몰려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을 때 최대한 장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의 분포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픽셀 분포가 이렇게 약간 시그모이드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리니어 함수를 쫙 그려주면은 이 리니어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놈들은 더 작은 픽셀로, 리니어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놈들은 더 큰 픽셀로 일종의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으로 쫙 당기고 이건 이쪽으로 쫙 당기면 이런 식의 분포를 갖게 될 것이고, 이런 식의 분포를 선형으로 쭉 누적시키면은 거의 선형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이고,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변환시키면 보시다시피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선형 누적 픽셀 분포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선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약간의 주어져 있는 특별한 함수 형태의 누적 픽셀 값 분포 함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루트 함수를 쓴다든지 하는 식의 특정한 값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그때그때의 이미징 방법이나 이미지 기기에 맞춰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찍은 이런 CCTV 카메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번호판 인식이나 차종 인식을 위해서 이렇게 강도 조절, 밝기 조절, 컨트라스트 조절 등을 이렇게 간단한 히스토그램 변환만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히스토그램 변환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냥 원본 이미지, 로우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정보들, 알기 힘들었던 정보들을 이렇게 간단한 연산만으로 충분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보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발견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스파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셜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시게 될 내용은 이미지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미지 보관법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약간 작은 이미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손톱만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대형 포스터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벽면에다가 걸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쇼핑몰에서 봤던 어떤 그런 이미지로 확 확대해갖고 아파트 벽면에 걸고 싶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쇼핑몰에서 봤던 이미지가 굉장히 저해상도 이미지면 그 이미지를 우리가 아무리 크게 확대를 해도 그 이미지의 선명도가 살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겠죠. 해상도가 떨어진 이미지를 벽에 붙여봐야 아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받아들이는 시각세포들의 한 시그널당은 정해져 있는 시각세포의 밀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까닭은 이미지의 디멘전 혹은 스케일이 달라졌을 때도 그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보관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3월에 시험을 100점을 받았고요. 5월에 시험을 80점을 받았고 7월에 시험을 60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선형 보관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4월에 시험을 봤으면 4월 점수는 90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6월에 시험을 봤으면 이 사람의 점수는 얼마가 될까요? 70점이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선형으로 그 값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4월이나 6월의 점수는 비록 없지만 만약에 굳이 채워야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평균을 따를 경우만 그렇고요. 즉 선형으로 보관할 경우만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난 3월에 더 컨디션이 좋았으니까 3월 거를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4월 점수를 90점이 아니고 100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누구 마음대로 나는 5월에 더 가깝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뭐냐면 80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기간에 더 가깝냐를 가지고 정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nearest neighbor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점수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죠. 리니어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정확하게 거리별로 공정하게 배분하자. 그래서 4월에 가까웠다, 3월에 가까웠다면 3월에 가까운 만큼 더 가중치를 두고 5월에 가까웠다면 5월에 더 가까운 만큼 가중치를 두면서 얘네들을 평균값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리니어 보관법이 되겠고요. 큐빅 보관법은 점 2개만 가지고 하기에는 우연성이 너무 많다. 얘네들의 샘플 개수를 최대한 늘리자. 근데 샘플 개수가 늘어나면 리니어하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샘플 개수를 4개를 넣고 4개를 관통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스메리컬 펑션인 3차 함수를 모델링해서 그 3차 함수의 특정한 위치에서의 픽셀 값을 추정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큐빅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원 디멘전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미지는 2디멘전이죠, 맞죠? 그러면 이제 2디멘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2디멘전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디멘전에 대해서 nearest neighbor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2디멘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nearest neighbor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일단은 먼저 앞에 있는 x축 방향으로의 nearest neighbor를 정하고요. 뒤에 있는 x축 방향으로의 nearest neighbor를 정하고 이 두 nearest neighbor들의 y 방향으로의 nearest neighbor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우리가 2디멘전al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것이죠. 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쌍, 뒤에 있는 쌍의 선형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다시 얻었던 보관점들 사이를 또 선형 보관해서 이렇게 바이리니어 한 경우를 찾을 수 있겠고요. 바이큐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점을 4개를 습니다. 근데 이제 2디멘전이 되니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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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6개가 되고 16개 각각 한 축 방향으로 이렇게 3차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축 방향에서 x 방향으로 찍어야 되는 점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을 y 방향으로 다시 3차 함수로 보관하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딱 봐도 어떻습니까? 바이큐빅 혹은 큐빅으로 갈수록 계산량이 더 많아지죠. 그렇지만 계산량이 많아지는 것만큼 더 자연스러운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보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보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바이큐빅이나 큐빅 형태의 보관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 얘네들의 사이 거리를 이웃이 되고 있는 픽셀들 간의 거리의 역수를 자신의 가중치로 둡니다. 즉 가중치를 줄 때 가장 이웃하고 있는 픽셀들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죠. 멀면 멀수록 가중치를 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이 어디쯤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픽셀을 또 닮을 것인지를 이런 식의 간단한 일종의 에버리징 방법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가끔씩 또 자주 만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큐빅 스플라인 피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큐빅 스플라인 피팅은 큐빅 인터폴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만은 큐빅 인터폴레이션은 3차 함수를 다 모델링을 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는 16개의 픽셀에 대해서 이 거리를 지오메트리컬한 거리를 이렇게 거리 함수를 미리 주어져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통해서 이 거리 S를 계산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가 가중치가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만큼 여기에 F 값을 실제로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단순한 큐빅 인터폴레이션보다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큐빅 스플라인 피팅이라고 합니다. 16개의 nearest neighbor를 이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항상 작은 스케일의 이미지를 확대할 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확대를 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nearest neighbor를 가지고서 확대를 한 겁니다. 이거는 바이리니어 모델을 한 거고요. 이거는 바이큐빅 모델을 한 겁니다. 지금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확대를 해보시면 이 바이큐빅으로 갈수록 훨씬 더 자연스러운 요 엣지 처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이 되겠고요. 가운데는 바이리니어 모델, 그리고 맨 오른쪽은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것을 주목해 보시면 좋으냐면 이 가운데 부분과 끝에 부분에 있는 bilinear versus bicubic interpolation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bilinea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 부분이나 대각선 부분처럼 약간의 선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영역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선형, 이런 톱니바퀴 모양이 남아있죠. 맞죠? 그렇죠? 자연에서 있을 것 같지 않은 모양들이 남아있습니다. 바이큐빅은 이러한 모양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보통 얘네들을 리니어로 모사하지 않고 3차 함수, 즉 곡선의 형태로 모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곡선의 매스메리컬한 성질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리니어에 비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미지 보관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상도는 떨어져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상도를 더 높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스플라인 16 같은 방법들만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한 함수들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거는 16개의 이웃을 가지고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36개, 즉 가로 6개, 세로 6개를 할 수 있고요. 헨닝 방법, 해밍 방법, 허마이트 방법, 카이저 방법, 쿼드라트 방법 여러 가지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바이큐빅이나 스프라인 16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특수한 함수들을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이 인터폴레이션을 지배하는 거리의 가중치 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이냐가 이 함수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미지를 매트릭스로 봤을 때 그 매트릭스를 다른 매트릭스하고 곱하거나 더하거나 등등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 바이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매트릭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3 x 3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따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행렬을 원래 있었던 이미지 행렬의 맨 왼쪽에 코너에 맞춰서 쓱 스캔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요 행렬에 들어가는 이 픽셀들을 다 뽑아내서 그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과 요 필터 역할을 하는 행렬 사이에 모종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확인용이 되겠죠. 즉 아이덴티티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X와 V, Y와 W라고 했을 때 V하고 W는 오리지널 이미지, X하고 Y는 변환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스케일링 이미지는 뭐냐? 이거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얼마나 늘릴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동일하게 늘리면 동일한 확대 B를 가지게 되겠지만 CX와 CY, 즉 확대 B가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찌그러질 수도 있고 날씬해질 수도 있겠죠. 로테이션은 또 마찬가지로 회전 변환을 하는 거죠. 즉 시계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평행 이동, 병진 이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특정한 간격만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쉐어링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아이덴티티는 아이덴티티인데 특정한 방향으로 조금 더 찌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방향으로는 그대로 방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X방향으로는 X방향과 Y방향의 벡터 방향으로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번에는 X방향으로는 그대로 가는데 이번엔 X방향과 Y방향의 반대로 또 찌그러뜨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쉐어링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 오퍼레이션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행렬. 이 행렬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합니다. K-E-R 그 다음에 N-E-L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커널 행렬이 되는데 이 커널 행렬을 이제 원본 이미지 행렬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미지 변환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2분의 1로 놓으면 이제 X방향으로는 뭐가 될까요? 이제는 행이 바뀐 거니까 어떻게 되죠? 열이 바뀐 거니까 이제는 가로 방향으로 이제 2배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는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2가 되니까 이제는 행 방향으로는 이번엔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열 방향으로는 2배가 늘어나게 된 효과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지의 종횡비가 바뀌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sharing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미지를 그대로 아이덴티티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더 찌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상황에서 0하고 1만큼이라는 방식으로 병진 운동을 한 겁니다. X 방향은 그대로 Y 방향으로만 1만큼 병진 운동한 형태가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미지를 돌렸다가 찌그러뜨렸다가 뭐 이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행렬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 1,0, 1, 1,1, 0,1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이런 행렬들을 이러한 행렬로 바꾸는 어떤 모종의 특정한 행렬 변화를 이 전체 픽셀에 대해서 해볼 건데, 그럼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소실점 비슷한 것들이 생기는 형태로 이미지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의 어떤 보는 관점, 그 다음에 회전 혹은 종횡비 조절, 그 다음에 평행이동 등의 우리가 이러한 행렬 기반, 커널 기반의 행렬, 이미지 행렬을 변환하는 조작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3도만 변환하자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커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렬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연산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이제 두뇌의 조형제 사진이 되겠는데요. 조형제를 투입하기 전의 사진과 조형제를 투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혈관이 조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나머지 영역에는 지금 조형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를 빼면은 이 혈관의 이미지가 더 도드라지게 나오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컨트라스트 조절을 잘 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깨끗한 형태의 조형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행렬, 똑같은 사이즈의 행렬 두 개를 단순히 빼기만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컨트라스트 조절까지 하면 훨씬 더 정보량이 풍부한 정보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이미지들은 이렇게 디바이스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더 하드웨어 레벨에서도 훨씬 더 잘 다룰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로스코프, 전자현미경,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자빔을 가속시키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균형이 맞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더 그레디언트가 쏠려 있으면 그것들이 이미지 전체의 시그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만큼을 만약에 나눠준다. 그만큼 곱해졌으니까 그만큼 나눠준다. 그럼 조금 더 공정한 형태의 노출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바이어스가 걸렸다고 보는데요.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형태의 원본 이미지였다면 이 바이어스를 나눠주게 되면, 픽셀 바이 픽셀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바이어스가 사라진 좋은 더 개선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노이즈 리덕션에 관련된 각종 스파셜 필터링을 조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추구하고 또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처리를 얘기한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미지에 끼어들고 있는 이런 노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렸다,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이 노이즈들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미징 장비나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많이 만나시게 되는 노이즈들은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앰플리파이어 노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끼는데 노이즈의 그 노이즈 값이 분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픽셀에 어떤 노이즈가 끼든 그 주변에 어떤 노이즈가 있던 그 픽셀에 어떤 형태의 노이즈가 생길 확률은 정확하게 혼자서 인디펜던트를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우시안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노이즈는 certain pepper noise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을 합쳐서 SMP 노이즈라고도 하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random black and white 노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random black and white 노이즈는 이제 랜덤인데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생기는 게 아니고 화이트 아니면은 블랙으로만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그널이 중간에 오다가 끊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크가 되고, 시그널이 너무 장노출이 됐다 그러면 1이 되는 형태로 이미지랑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 공간에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미지를 얻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만약에 노이즈가 생겼으면 그것은 그 안에 어떤 시그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애초에 그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이 찍힌 것이 되겠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인들은 이미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노이즈가 잔뜩 꼈던 이미지에서 이미지 대상체가 없는 상태에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빼버리면 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만 선택적으로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노이즈는 우리가 포화성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포화성 노이즈는 보통 어떤 감도가 너무 낮은 혹은 감도는 충분하지만 그 감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디바이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그널이 너무 약할 때죠. 보통 천체 만환경 같은 데서 우리가 보게 되겠죠. 가까이 있는 천체들은 충분히 이런 빛을 천체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은하나 항성에서 나오는 빛 같은 경우는 오랜 굉장히 아주 긴 거리를 거쳐오면서 그 시그널이 많이 약화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충분한 숫자의 광자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주변의 노이즈에 의한 광자하고 섞였을 때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포화성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페클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CCD 이미지나 CMOS 이미지는 아니고요. 보통 합성 계곡의 레이더, 즉 SAR 레이더 이미지에서 많이들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머티리얼, 우리가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오브젝트의 사이즈보다 그 레이더에서 인식하는 웨이브랭스, 전자기파의 웨이브랭스가 더 크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미지에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의 피사체가 가장자리가 굉장히 날카롭다든지 모양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또 웨이브랭스보다 작은 경우에 그래서 그 얇은 부분 혹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서 신호가 왜곡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노이즈들이 생기죠. 혹은 어떤 파도 같은 걸 찍는다 그랬을 때 계속 넘실거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을 한 군데에다 가만히 이제 보내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산란을 시키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스캐터링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미지들에서 나오는 노이즈들을 이제 우리가 스페클 노이즈라고 합니다. 자, 어떤 종류의 노이즈가 됐건 기본적으로 노이즈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통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시그널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fxy라고 그랬습니다. 왜 xy는 픽셀 비치가 되겠죠? 노이즈는 nxy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미지는 GXY가 되겠죠. 원래 이미지에서 나오는 시그널 그리고 노이즈에 의한 시그널이 합쳐진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링을 굉장히 여러 번 했다 칩시다. 100번 정도 했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그 100번 정도 찍은 것들을 에버리지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에버리지한 것을 우리가 G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합쳐서 그 합쳐진 개수만큼의 M이라고 했을 때 M으로 나눠주면 에버리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원래 시그널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당연히 시그널은 시그널만 남았겠지만 노이즈는 합쳐진 다음에 M이 될 텐데 만약에 이 노이즈가 위치하고 상관없이 맨날 가우시안으로 나왔다. 결국은 합치면 뭐가 될 거예요? 빵이 되겠죠. 그리고 빵이 될 확률은 M이 커지면 커질수록 빵이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샘플링 이론에서 걔네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루트 n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노이즈는 이런 측정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얼마나 많이 찍을 수 있느냐가 되겠죠. 하드웨어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천체만 환경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이제 한 번만 찍은 이미지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갤럭시 은하를 이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5개, 10개, 20개, 50개, 100개를 만들었다 쳤을 때 걔네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 노이즈들 각각의 픽셀에서 노이즈들 값이 마이너스 28이냐, 28이냐, 52냐 하는 것들이 점점 다 합쳐져서 빵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에 가까운 형태의 이미지들이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통계의 어떤 파워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간에 찍은 이미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주사율이 높은 경우, 즉 초당 찍을 수 있는 프레임이 훨씬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 피사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의 그 자리에 거의 같은 시그널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초당 100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장비가 있다. 그럼 동영상 캡처본을 100개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초당. 그럼 그 1초당 100개를 찍은 동영상의 그런 스캔, 한값, 우리가
그 값들, 그 이미지들을 다 합쳐버리면은 이렇게 노이즈들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오고 얘네들의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면 번호파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우리 3강에서 이제 이런 스파셜 필터를 이용한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salt and pepper. 자, salt는 하얀색이라고 해서 이제 하얀색이고요. pepper는 까만색이니까 지금 black이 되는 겁니다. 즉, black and white, 바이너리 형태의 이미지가 껴있는 이런 이미지들의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미디안 필터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미디안 필터는 뭐냐면 3x3, 즉 가로, 행, 가로, 세로, 열 다 모두 3x3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 행렬인데요. 그 정사각 행렬을 그대로 이렇게 딱 겹치는 겁니다. 겹친 다음에 어떤 특정한 픽셀 주변에 요 9개, 자신을 포함한 9개의 이 픽셀 값을 쫙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딱 가운데 값, 즉 미디안 값을 그 픽셀의 값으로 보겠다는 거죠. 즉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분포하고 있을 확률이 반대 반이기 때문에 3대3으로 3x3으로 픽셀을 쓸 경우에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화이트 노이즈와 그 다음에 블랙 노이즈는 서로 합쳐져서 0이 될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경우를 빼놓고요. 맞죠? 보시다시피 노이즈가 충분히 사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3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한 방법론들을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3강에서 배우시게 될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salt and pepper 이미지가 있고, 이것을 단순히 averaging을 했을 때하고 미디안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averaging보다 미디안이 더 좋은 까닭이 된 까닭은 averaging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값들이 대표가 될 경우가 있죠, 맞죠? 그렇지만 미디안을 대면은 극단적인 값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장 중심에 가까운 애들이 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징보다는 미디안으로 필터하는 것이 노이즈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솔트 앤 페퍼 노이즈 같이 극단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회색조의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블랙 앤 화이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이즈들이 충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에버리징만으로는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디안을 방법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노이즈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제3강에서는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파셜 필터를 이용해서 각종 이미지들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제 3강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